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이재명의 국가채무 문제, 예산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728조 원의 규모로 새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적자 재정, 국가채무 1년 예산보다 더 높은 그런 적자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13조가 늘어나서 1415조에 이를 것이다. 이거 국가채무 기준으로 그렇고요. 국가부채 기준으로 보면 3200조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문제 그리고 국가채무 문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나요? 한마디로 이제 나라의 채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예. 하나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예. 뭐 그냥 경제를 잘 모르는 분이 들어도 금융성 채무는 갚을 수 있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을 어려워서 좀 꾸어왔어.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 돈을 금융성 채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이 있어요. 예. 그냥 우선 쓰고 보자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국채, 지방채. 지금 소비 쿠폰 뿌린다고 중앙정부의 그 국고도 지금 바닥이 나고 있지만 예. 지방정부는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그 가장 재정 상태가 좋다는 서울시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 뭐 대구 같은 데는 이제 뭐 그 재난안전기금에도 손을 대야 될 판이래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국채, 지방채 찍어내면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적어도 전화 허연준 앵커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써보지도 못한 돈을 왜 갚아? 그 돈이 오늘 조간에 실렸어요. 10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자, 상상이 됩니까? 1000조 원? 이자가요. 이자가 매월 30조 이상이 팍팍 꽂혀요. 이자가. 매년 30조입니다. 아니 매월이요. 매월이라고. 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빚을 내다 보면 이 나중에 대담해져 가지고 감이 없어요. 왜 어차피 뭐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뭐 10조 빚지나 20조 빚지나 100조 빚지나 200조 빚지나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오죽하면 이재명 정권의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원장, 예. 지금은 물러났지만 오늘 실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말년에 가면은 0% 경제 성장률이 고착될 것이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0% 성장률이 고착될 거래. 지금 올해에 지금 또 나온 얘기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미 잠재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한 거는 됐어요, 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보다 밑돌아요. 더 위험한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못 미치는 이건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지나갈수록 내가 버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그러면 경제를 모르는 분도 망한 거예요. 나는 벌이는 안 늘어났는데 물가가 자꾸 빵값 올라, 외식값 올라. 자, 이런 사태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지금 예산을 내년에만 50조 이상을 더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AI 하겠다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전부 또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뭐 더 쉽게 말씀드리죠. 그냥 돈 뿌리기 사업들이에요. 네네. 자, 이게 우선 먹기 곶감이 달더라고. 좋습니다. 소비 쿠폰 준다는데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든 안 되든 저도 15만 원 받아서 외식하는데 썼네요. 네. 그렇다면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 라는 게 이재명 정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갚을 생각을 하고 뭐 빚을 내든가. 자, 그리고 이 빚이라는 게 마냥 낸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빚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호텔 경제학입니까? 외국환에서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외평채라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거 이자율이 올라가요. 외국에서 한국은 자꾸 빚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한다는데 채무자에게 빚 주겠습니까? 그 빚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빚을 주는데 대신에 이자를 더 많이 달라. 까이까 더 줄게.
국채금리, 소위 우리나라에 대한 외평채 금리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따라와요. 예. 한두 등급 강등이 되면 뭐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떠올리기도 싫은 IMF 사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IMF 사태 때는 저도 우리 집안에 있는 지금 30 넘은 아들들 위해서 모아놓은 금부치 그때 다 갖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갖다 나라 위에 내놓으라 그래서 다 갖다 팔았어요. 지금 갖고 있었으면 수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 금도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저 50조 원을 늘려서 728조를 하고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냐. 암담하다니까요. 예. 저 어떡하자는 겁니까? 일단 저 국가 채무와 관련된 부분 지금 그래프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불어나는 국채 이자 연간 기준으로 2055년 이게 연간은 이자가 저런데 네. 제가 아까 월 30조씩 될 수 있다는 거는 늘어날 경우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연간에 이자만 30조 원도 입이 떡 벌어질 노릇이죠. 당연하죠. 저게 이제 뭐 천문학적 수위죠. 이자만 지금 연간 30조 원, 32조 가까이로 지금 곧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게 갚을 길이 없는 네. 악성 그러니까 이 적자성 채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어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9년까지 예, 국가 채무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의 예산 편성을 예상을 해볼 때 2029년에는 약 1790조 정도가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금만 더 추가적인 예산이 예를 들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외부 환경에 의해 늘어나면 국방비라든가 이런 데 늘어나면 2,000조가 지금 달성이 됩니다. 국가 채무 2,000조. 이재명 정권 기간 내에 2,000조 국가 채무가 2,000조에 달하는 채무가 2,000조에 달하는 그런 국가 상황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문제는 또 저희가 굉장히 악성 그런 이제 예산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특정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세력의 수입으로 지금 잡히는 네, 무슨 일종의 뭐 뒤에서 코나 아이 뭐 이런 업체들의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죠. 예. 그런 지금, 우려까지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하죠. 예. 그 특정 집단이 뒤에서 돈 챙기는 거는 뭐 콩고물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문제는 소비 쿠폰을 뿌릴 때 여러분 중앙정부가 100% 부담을 못해요. 네네. 서울이 사정이 가장 나아서 25%를 서울시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그런 서울시도 끌어다 쓸 돈이 없어서 지방채에 손을 댄 거예요. 서울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또 하나의 정부거든요. 네네. 자, 그렇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라든가 뭐 충청도 전라도는 말할 게 없어요. 그쪽은 예.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90%를 중앙정부가 되고 한 10% 미만을 지방정부가 되는데 그 돈도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아니 무슨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 지방채를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갚을 능력을 보고 빚을 내든 지방채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기금에다가 그 손을 대고 있어요. 자, 재난안전기금은 뭡니까? 지금 강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좀 소방차가 수백 대가 가가지고 지금 인근의 정수장에서 물 퍼다가 지금 뿌리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자, 이런 데 쓸 돈도 소비 쿠폰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9월 22일 날 기준으로 한 번 더 준다고 하지 뭐 어디 전라북도 부안구는 이런 걸 30만 원 또 준다고 기사도 났던데. 네. 자,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데서도 지금 돈 많이 준다면 좋으니까 서로 막 주고 있어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한두 번 안 주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방 정부에서는 얼마를 가져야 이 지역화폐에 돈을 줄 것이냐. 네. 살림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필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SOC 안전예산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 이제 복지예산도 다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강원도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못한다.
예. 100% 중앙정부가 대주든지 우리는 못한다 하고 지금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미운털이 박혔는지 어쨌는지 지금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지사를 상대로 특별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내란 때 그 공모 혐의에 대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본인들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만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49% 정도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고 5년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70석 안팎을 얻었지만 실제 전체 득표율 차이는요. 네. 국민의힘과 5% 정도밖에 안 났어요. 소선거구라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이런 의석차가 난 거지 그때도 한 5%밖에 차이는 안 났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표를 안 던진 사람들의 표심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법 만들고 특정인들 이렇게 지목해서 처벌하고 자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마다가스카르 갈라파고스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외국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을 어정쩡하게 끝마치고 온 입장에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기아차는 25%의 관세를 오늘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내려주겠다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네. 자, 이거 지금 위험한 사태가 어느 정도 갈 건지 그냥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돈이 많이 빚이 많이 나랏빚이 많아지니까 갚아야 할 돈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뭐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문제다. 이런 차원을 또 넘어서는 문제가 있죠. 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댓글에서 국가부채 2000조 시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가 채무와 부채를 잠깐 구분해서 얘기하면 국가 채무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돈이고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 플러스 정부가 부채들 갚아야 할 돈에다가 공무원, 군인연금 이런 충당 부채도 있고 공공부문 부채가 있죠. 공기업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가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왜 설명을 드리느냐? 프랑스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지난달 말경에 선언을 했어요. 총리가 직접 와서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는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약 5,000조에 이르렀다. 국가 채무는 아니고 국가 부채 5,000조에 이르렀다. 그래서 도저히 재정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 국가 비상태를 선언한 겁니다. 저희는 이미 국가 부채로 기여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00조에서 3,200조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구매로 볼 때는 거의 도달했어요. 그런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프랑스의 이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좀 국가 채무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까지 발생하면 정말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지겠는데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분석이 있어요? 자, 그렇죠. 예. 그 오르신 말씀인 것이 프랑스는 이 대혁명 이후에 예. 왕을 단두대에서 한 표 차이로 참수한 나라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적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관해서 유럽은 프랑스는 대단히 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프랑스 여행해 보신 분들 알고 뭐 방송 등을 통해 보시면 가는 때마다 파업을 해요. 네. 파업의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담배꽁초 버리고 안 주서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노조원들이 주술 거야. 야 프랑스가 이런 나라로구나. 옛날 생각이 나는데. 자,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느냐. IMF 구제금융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네.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제가 30대 초반에 1998년에 서울시경 출입 기자를 했는데
TV에서 IMF 국가 비상사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 당시에 기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 때 뭐 학부 때 경영학 전공했다고 내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유럽의 이 복지 대국인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 망하기 직전이란 소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 겨우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때는 일어날 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금부치 운동할 그런 재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처음 맞아본 좌절이라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가까운 재기를 이뤄냈는데 지금 두 번째 그 중간에 리만 사태 한번 살짝 맞고 네. 또 그때도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복싱으로 말하면 맞고 맞아가지고 이제 사실 펀치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번에 쓰러지면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재무장관은 이 국가부채를 이 줄이려면 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공휴일 축소 등 고강도 긴축을 좀 하자. 공휴일을 좀 그러니까 덜 좀 쉬자 이거예요.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의회가 불신임 시킨다고 지금 마크롱 재무장관을 마크롱 정부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게 많이 기시감이 있잖아요. 대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그 철도 노동자 출신의 지금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주 4.5일제 근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쉴 때입니까? 휴일이 모자란 나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30 세대가 오늘 대규모로 잘리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서. 지금 40, 50대는 왜 안 잘리느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노하우. 소위 말해서 40, 50대들은 짬밥이 있다 이거예요. 근무 짬밥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로만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간부들이잖아요. 그래 자기들은 보호를 해. 그런 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안 자르는 거예요. 인사부장이 자기 동료들 자르겠어요? 만만한 게 누구다? 지금 갓 들어온 1, 2년 차, 3년 차 취업 준비생들만 애꿎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지금 취직도 하기 전에 실업자예요.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럼 세 글자를 쓴대요. 그냥 쉼. 그냥 쉼. 그냥 쉰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네요. 일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 할 거 있어요? 아니 뭐 할 거 없어요. 교육 받을 거예요? 아니 뭐 교육도 뭐 특별히 직업훈련 교육이 예정이 없어요. 대학은 나왔고. 자, 일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이게 지금 2030 세대의 실정인데 취직했더니 1년 차, 2년 차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050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죠. 이 사람들은 안 잘리고 있대요. 노조 만들어서 지금 노조가 더 힘을 강력히 갖게 되고 자 노란봉투법 이미 생겼죠. 제정됐죠. 6개월 뒤인데 지금부터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차에서는 저기 하청업체가 정의선 나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6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벌써부터 저 난리인데 법 시행되면 이게 지금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도 이 모양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유럽의 병자 하면 옛날엔 영국이었고 그다음엔 그리스 아니었어요? 예. 그리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낭만의 도시 파리지행의 도시 에펠탑의 도시 파리 프랑스가 지금 IMF 구제금융 받기 직전이다. 한국이 이거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이 나은 상황이 아니다. 에펠탑의 도시. 그 프랑스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문 앞에 바로 서 있나요? 그 문만 열면 구제금융위기가 바로 올 상황인가요?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걸 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하다가 이 노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 이야기를 좀 마저 하겠습니다. 기업 파괴법, 노조법 개정안이죠.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 이렇게 부르는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지금 대규모 집단 파업 쟁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법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예. 반년 뒤잖아요. 그런데 법보다 주목이 먼저 왔어요. 왜? 이 정부가 그걸 다 비호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6개월 뒤부터 하청 노동자와 이 2차 하청, 3차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정의선 회장을 하청업체에서 불러냅니까?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로 4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10%씩 더 물고 있는데 이거 7월 30일 날 합의됐다고 이재명이 가서 그 도장 받고 합의문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아무 합의문이 안 나오니까 말이 없어. 말이 없으니까 지금도 현대차, 기아차가 25% 관세를 내고 있다니까 이 시간까지도 철강, 알미늄 50% 관세 아무 뭐 최혜국 대우 해준다 그랬는데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문서가 있어야지 해주죠. 지금 포스코도 난리 났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수출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 사상 최고다. 오늘 그런 기사가 떴어요. 자, 저는 이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회광반조다. 회광반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촛불이 네. 쓰러지기 직전에 빠지직 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네. 한번 반짝하는 게 있어요. 네. 그 현상을 회광반조라 그래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불태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더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잘 나온 수출, 잘 나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끝물이에요.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끝난 뒤에는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벽이 온다. 근데 절벽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아가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떨어지면 죽는다는데도 200m 전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두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방송에다 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자. 자, 문제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이미 떠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떠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아니니까 아니에요. 떠나면 먼저 떠납니다. 한국 GM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막상 한 사람이 떠나면요. 뭐 홍준표 씨나 박지원 씨가 아주 잘하는 말 있잖아요. 레밍 같다. 한 사람의 눈먼 들쥐가 앞서 달리면 전부 뒤따라간다고. 제가 볼 때는 회광반조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럼 회광반조의 그 상황 중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지금 기업들이 일종의 탈출러시가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되는 거냐? 지난번에 이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형사처벌이 이렇게 강화되고 또 뭐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분위기도 확산되고 정치적 리스크는 커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회광반조 현상 중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설마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예.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사예요. 설마 했던 일은 일어나요. 설마가 아니고 모든 지표가 그리고 해놓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상공회의소 관련 기사 네이버 창이나 구글 창에 쳐보세요. 네. 철수한다고 했어요. 노란봉투법이 유로피언 체인버 오브 커머스 인 코리아 ECCK가 그거예요. 유럽 주한 상공회의소. 네. 근데 저기서는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저것이 그렇게 그냥 해본 소리겠어요? 원안대로 통과됐잖아요. 자구 하나 손을 안 대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철수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느 날 200개가 동시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네. 떠나면 떠납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곳에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정말 가까운 곳에 일본. 지금 일본이
제2의 전성기를 지금 구가할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그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노조의 그 강고한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노조가 강하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고 기업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했잖아요. 제발 노란봉투법은 그 경영상 판단 이게 뭐냐면 M&A 하거나 해외 공장 이전하거나 이런 경영상의 판단은 제발 교섭 단체 그러니까 파업 대상으로 하지 말아달라. 저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는 트럼프가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짓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봐주겠다고 감면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허앵커가 이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하던데 미국으로 가면 해결 날 것 같습니까?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여기 직원들이 영어 다 잘합니까? 그리고 가족들이하고 다 비자 받아서 미국 갈 수 있어요? 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또 현지법은 가만 놔둡니까? 미국도 노조 세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 말이 그렇지. 기흥이나 이런 반도체 단지에 있는 그 억대 연봉 받는 그 직장인이나 가족들, 뭐 또 자동차 울산, 뭐 등지에 중공업 직원들, 제철 직원들, 미국 갈 수 있어요? 미국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가게 되면 공장만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고용합니까?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미국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처럼 우호적일 것 같습니까? 미국 노조 세기로 유명합니다. 스틸 노조, US 스틸 유니언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자동차 노조 영화도 나오잖아요. 깽단 시절부터 총 쏘고 하는 데가 유명한 그 호파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공장을 빼가는 것도 골치가 아파요. 공장을 빼가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 옮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봉급 성과급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직원은 성과급으로 몇 억을 받았네. 마지막 월급일 수 있다. 저축하세요. 예. 네. 자, 그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포함해서 이 노동계들의 거친 압박, 이게 기업의 탈출러시 분위기를 계속 일어나고 기업들이 탈출해 가면 기업은 당연히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이제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없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되네요. 자, 타국에 간다고 물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댓글에는 로봇 많이 사용할 거다. 예.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가긴 하겠죠. 저는 너무 그것도 비극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예. 로봇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예. 자, 당연하겠구나. 근데 그 로봇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제 또래 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다 여러분 공들여 열심히 키운 자녀들이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 로봇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주가 사서 돈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퇴직해서 돌아오는 결과물입니다. 네. 예, 마지막 주제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중국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뒤에 전승절에 관해서 제가 좀 클로징 멘트를 좀 자세히 할 거긴 할 텐데 그 중국에서 어쨌든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푸틴도 지금 이미 참석하려고 도착해 있고 내일 김정은도 북한에서 출발한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천안문 막내에 서는 장면이 연출이 되네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1959년의 흑백 사진에 나옵니다. 예. 대단하죠. 저우언라이, 주은래가 있었고 김일성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있었어요. 그 막루. 이번에는 시진핑. 우리가 그래픽은 저렇게 만들었지만 시진핑이 가운데. 네. 좌정은 우푸틴. 우푸틴 좌정은. 앞에서 볼 때는 누가 왼쪽에 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중앙 연단의 모습이 될 것이다. 참 기괴한 그림이죠. 우원식은 갈 겁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가 지도자급만 한 20명. 그다음에 인도 총리가 지금 미국한테 삐쳐가지고 또 가죠. 이미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20명이 쭉 늘어서고 세계 기구의
수장들 한 10명. 대부분이 이게 이른바 반미연대, 반서방연대의 행렬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 자리에 우원식이 아마 그 막루 앞줄에는 못 쓸 거고 둘째 줄 아니면 저 구석줄에 쓸 거예요. 네. 자, 이 그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서방 지도자나 서방의 국가의전 서열 2위는 한 명도 안 가요. 안미경중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국가 2위의 의전 서열을 받는 국회의장이 여길 가는가?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전승절은 중국이 그냥 만들어낸 날이에요. 네. 미주리함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당시 원수에게 일본의 시게미츠 당시 외상이 항복문서 조인한 다음 날을 그냥 중국이 자기네가 이 날을 전승절로 한다.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멋대로 정한 전승절이죠. 왜? 아니 중국이 세계 2차 대전에서 누구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겁니까?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전승. 네.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 대체 세계 2차 대전에서 중국이 무슨 역할을 했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영화화 되기도 했지만 플라잉 타이거즈라고 그 미국 조종사들이 일본의 도쿄나 이런 데 폭격하고 미국으로 하와이로 돌아갈 기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 해안으로 갔어요. 네네. 그 중국 해안에 불시착도 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벤 애플렉 나온 영화에 그 플라잉 타이거즈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중국이 뭘 했지? 아니 뭐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 떨어뜨릴 때 뭐 중국 제품을 썼나? 아무리 기억해도 저는 중국이 2차 대전을 전승한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우스꽝스러운 날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갑니다. 그리고 반서방연대.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반서방연대지 반미연대의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에 김정은이 오늘 지금 평양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둥이나 지금 그쪽이 뭐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고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면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후 최초로 다자 외교 무대의 데뷔? 데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거기 막루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참 초라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반미연대에 참여를 한다. 거기에 우원식이 참여한다. 이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부 박상혁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이진숙 위원장부터 해서 중국 전순절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강릉에 간 강대규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강릉시 재난사 사태 부분을 볼 텐데요. 정부가 이제 강릉시 재난사태 지역으로 강릉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전국 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됐는데 어디 영상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고요. 예, 지금 한번 사진 소방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 차량 저 질비에 있는 소방 차량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혹시 영상이 있어요? 예, 영상 잠깐 있네요. 자, 저 소방차량이 지금 두루 살피는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주차장에 지금 모여있는 대기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모습을 봤는데, 자, 지금 강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소방차 50대가 와서 급수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그 강릉에 있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평년 저수량은 70% 정도인데 지금 15% 선이 붕괴되면서 강릉에서는 수영장을 영업 금지시켰고요. 강릉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에도 수영장들이 많은데 수영장을 영업 금지시켰고 목욕탕도 영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어떠한 상업시설은 다 영업이 금지됐고 아파트에서는 정기적으로 방송이 나오는 게 물을 아껴 써라. 양치질 할 때는 컵을 담아 써라. 샤워는 5분 이내로 제한을 좀 해달라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로 익은 것이고 농업용수나 또 빨래나 세수 등을 하는 생활용수도 지금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고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합니까? 네. 네. 그런데 이 극심한 가뭄 사태를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사전에 이제 대처를 했다면 오봉저수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었을 텐데 뭐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이긴 합니다만 이 사실은 비행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기후 관련된 변화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선제적 대처가 거의 안 돼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강릉 인근 도시에 속초 도시가 있습니다. 네. 속초도 똑같이 가뭄 현상을 걷다가 지상 아래에 지하 저류댐을 만들어가지고 속초의 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63톤가량의 물탱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속초는 가뭄 걱정은 전혀 없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제19차 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전국을 다녔잖아요. 제19차 민생토론회 때 강릉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날짜가 2024년 3월 11일이고요. 그래서 강릉의 가뭄이 심각한다면 속초처럼 저류댐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내려서 강릉도 지금 건설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고 있어서 2027년이 완공이에요. 2027년이 완공인데 지금 올해 버티고 내년 버티고 이걸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그러한 싸움이 그러한 지금 기류에 서 있는 것이고요. 취수원이 오봉 저수지 말고 과거에는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는 도암댐이라고 정선하고 평창에 걸쳐 있는 도암댐으로부터도 물을 받았는데 강릉 시민들이 그 도암댐의 그 수질 낙하가 우려돼서 그 물은 취수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봉 저수지만 취수원이 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저류댐이 완성이 되면 해결된 문제라고는 또 보여집니다. 네. 지하 저장 시설을 긴급하게 대체해야 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가 사전에 이 가뭄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우리는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간에 많이 훈련을 해봤는데 뭐 4대강 대상은 아니지만 그 지역도 지금 가뭄이나 폭우가 오면 사전에 그런 이제 저장 시설도 그런 대처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그 토목공사에 대해서 중요성은 항상 우리 그 보수 정권에서 갖고 있었는데 특히 치수 산업, 물을 관리하는 산업은 이 토목공사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간혹가다가 이 진보 정권에서 마치 이 건설 경기가로 부흥시키는 그러한 경제 전략은 폄하된 전략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늦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도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집권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정청래는 뭐 광주에 찾아가서 당대표 당선 이후에 몇 번에 가서 무슨 봉사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재난사태가 준하는 사태가 폭우에 발생할 때 이 뭐 자기 지지층을 향한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좋은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이 재난 대처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끊임없이 이 4대강 사업에서 보았다시피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최근에 이 검찰 조직 개편이나 내년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거라 뭐 노란봉투법 통과나 주로는 정치적 공세나 민노총 같은 지지 기반을 주로 확대하는 그런 정치 공세 위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민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이 그 물과 관련된 물 부족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한 민생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작년 그 예산 통과 시즌을 보면 재난 예비비를 민주당이 50%를 삭감을 했거든요. 아마 4조 4천억에서 아마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를 삭감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재난 예비비가 많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쪽에 이런 가뭄 같은 재난에도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날 강릉에 와서 그 강릉시장하고 대담을 한 게 굉장히 화두인데 마치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뭐 강릉의 시정을 잡아오면서 무능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류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강릉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현재 대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강릉시장 입장은 저류댐 예산은 500억이 이미 있거든요. 이거 말고 추가로 500억을 좀 더 달라라는 의미에서 현재 대책을 물으니 현재 우리가 확보되는 500억과 현재 우리가 신청할 500억을 합쳐가지고 1000억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하고 사전 보고됐던 게 조율이 안 되면서 발화가 좀 된 것인데 네. 저는 뭘 꼬집고 싶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간담회 방식을 좀 꼬집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은 그냥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아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듣고 그거를 훈계를 해요. 훈계하고 혼내고 따지고 그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아이고 잘 모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트럼프 앞에서는 이런 말 전혀 못하다가 트럼프한테 오른쪽 뺨 맞고 지금 국민들한테 와가지고 왼쪽 박 때리는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을 만약에 강릉시장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못 알아듣겠으면 아 챙겨보겠다 이 정도 얘기한 다음에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거기서 꼬치꼬치 뭐 예산 조그만 거 얼마냐 뭐 몇천만 원까지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묻는 과정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는 뭐 정부 아직 출범한 지 100일이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 지자체장이나 어떠한 국민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너무 그리고 보통 그 국가 정상 간의 대화도 그렇지만 지자체장과 대통령 간의 대화도 대통령실과 지자체 그 청에서 미리 많은 걸 주고받고 나서 골자를 세우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뜸 오자마자 그 세세한 걸 물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나 뭐 혹은 뭐 국방비나 세세하게 다 물어볼 수가 있죠.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는 강유정 대변인 통해 가지고 싹 다 자르면서 없애버리면서 본인은 와가지고 지자체장들한테 그렇게 막 질문하는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 강릉 재난 사태 정부는 사전에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죠.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정치 노름하고 있는 것이냐, 당파 간 싸움에 매몰돼서 정청 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다 보면 당연히 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되겠죠. 그건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 한번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구독, 좋아요. 이제 이번에 중앙선관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갑작스럽게 뭐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뭐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뭐냐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 선관위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 지난번에 채용비리 문제로 크게 이 선관위가 타격을 받았고 제기된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사건 문제도 아주 있습니다. 대선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선관위 부실 문제나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제기된 사건이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실제로 제대로 지금 조치를 할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선관위의 어떤 조치 어떻게 일단 평가하세요? 자, 참 특별 좋아하는 정권이죠. 특별 좋아해요. 특별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예. 특별이 몇 개 나옵니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자, 특별위원회. 이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에 위원회가 참 많아요. 예. 이게 만들기도 쉽고 부리기도 쉬워요. 이 정부 부처를 법제화해서 만드는 데는 시간과 절차 여러 가지 돈이 듭니다. 근데 위원회는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미티. 걸핏하면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가 지금 자꾸 특별한가요? 아니 정상 정부잖아요. 이게 지금 혁명 정부입니까? 숙청기에 무슨 세워진 과도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별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근데 선관위까지도 특별위원회예요. 아니 뭐가 특별한가요? 그냥 절차와 법칙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 뒤집어 보세요.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를 회복하겠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각종 그 의혹,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니 투표 절차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니 이런 의혹을 너무 받으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대국민 신뢰 회복 그냥 내부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텐데 특별위원회 이런 걸 왜 만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의를 못하고 있다. 제의를 하지 않아 왔다. 이걸 반증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외부 감시를 안 받잖아요. 예.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했다고 하고 나서 이런 걸 또 발표할 거예요. 그 누가 검증합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니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 저는 기자로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김용민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인치 과정의 영상을 자기들끼리 조국 혁신당하고 보러 갔잖아요. 보고 나서 자기들이 본 걸 발표하잖아요. 자, 그럼 아니 저 사람들이 보고 어떤 것을 취사 선택했는지 어떤 것을 침소 봉대했는지 어떤 것을 단장 취의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볼 거면 같이 봅시다. 70분 좀 넘는다는데 다 공개해서 온 국민이 열람하자. 저는 이 말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제 할 일을 중앙선관위원회가 헌법상 부여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무슨 놈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신뢰 회복은 국민들이 저 정도면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신뢰가 회복되는 거지. 아무런 외부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우리끼리 만든 특별위원회가 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보도자료 내고 선전 홍보 잔뜩 하고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결과라는 걸 내놓겠죠. 네. 검증이 안 된 결과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잘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믿어주세요. 이거 이상 이거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것 자체가 종이가 좀 아깝네요. 자꾸 보도자료하고 기자들 타이핑만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언론 플레이 아니냐. 예. 요새 말로 언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것에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게 선관위 표현하면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채용비리 관련해서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제도적 개선을 다루기 전에 선관위는 가족회사가 됐어요. 이미 비리 자체가 그냥 외부 인사 채용할 때 일부 그 채용 비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가족회사급의 선관위가 된 거예요. 국가기관이 가족 선관위가 돼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걸 도려내지 않고는 그냥 몇 가지 제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이 부분 첨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은 선관위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그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매번 제기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된 영상들을 그게 이제 뭐 가짜 영상이 아니라 실제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것이 만일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부분에 관해서도 선관위 가지 않았고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개선점 관련해서 사전투표 문제가 중요한 또 의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관이투표. 네. 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선관위 운영 관련된 부실 문제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실제적인 뭐 특별위원회가 이름까지 특별까지 붙여주면서 실제 그걸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운동 경기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운동 경기가 왜 그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반칙과 부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과 몸이 부딪히고 자신의 기량을 가지고 인간의 그 가장 그 청정한 능력을 겨루는 것이 스포츠의 장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종목은 달라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매수되거나 심판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심판이 어떤 특정한 반칙에 눈을 감는다면 이 스포츠는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스포츠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세계 스포츠계가 도핑을 한 사람들을 추방합니까? 도핑이 뭐예요? 약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약 먹은 심판이 또 약이라는 게 또 은어로는 돈도 되고 여러 가지 권력의 회유도 되잖아요. 예. 자, 이래서 심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그 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거 관리를 이만하면 투명하게 한다라는 실증을 하면 돼요. 그 가족회사라는 말, 이게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 그때 무슨 사무총장이 자기 아들을 채용시켰을 때 세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세자가 나와요? 아니, 중앙선관위원회의 공무원이 그게 무슨 나라를 얻은 왕입니까?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 이런 표현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썩을 대로 썩었다. 네. 가족회사? 아니, 그러면 아들, 딸 다 취직시키고 사돈, 처남처제, 뭐 사돈,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친족, 처족까지 다 여기에 끌어들여서 한 자리씩 주고 취직 어렵다고 2030들 40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수당 받으려고 그 월 86만 원짜리 이상 되는 일도 안 한다는 이 형편없이 어깨가 축 처진 2030 청년들이 낙담하는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회가 왕조를 결성해서 지금 해먹었다. 근데 그 왕조를 총장만 하냐? 나도 하자. 그거 보고 따라 배워가지고 저 밑에 뭐 실무 공무원들까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이런 비투성이의 심판이 제대로 휘슬을 불겠습니까? 명백한 태클과 반칙이 벌어졌는데도 경기 자체의 승부를 바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자꾸 비유법을 써서 말씀드리는데 손흥민이 백날 잘 뛰면 뭐합니까? 손흥민이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휘슬 불고 명백하게 태클 받아가지고 페널티킥 줘야 되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승부 결과를 받아들이라고요? 중앙선관위는 자꾸 특별이니 무슨 대국민 신뢰회복이니 이런 언플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좀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전투표 문제. 사전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이 투표용지 들고 신촌 어디 가서 밥 먹고 들어와요? 아니, 소쿠리 투표는 양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자기들끼리 또 자체 감사해보고 나서 조금이라서 지나서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니까 발표가 뭐라고 나옵니까? 문제 없었다. 이러니 선관위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 그런 것을 허용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아까 좋은 표현 쓰시던데 도려내야죠. 그 사람들이 억울하건 안 억울하건 그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은 심판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뭐 조국이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육참골단. 살을 도려내고 뼈를 잘라내는. 육참골단은커녕 손톱 깎기도 두려워하니 그 뭔 그 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정말 공정성이 훼손된 선관위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선거를 계속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미 제기돼 있다. 네.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가 현재 선관위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자체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행안부,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 같은데 소속해서 선거 담당을 하는 그 안에 있었어요. 선관위 조직이 지금 별도화되면서 아주 섬처럼 돼버렸습니다.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내부가 그렇게 부정선거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 그리고 채용비리 같은 구조적인 부패, 비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선관위 자체를 새롭게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개편해야 되는, 그냥 부처 산하의 선거관리팀을 돼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 한번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
노란봉투법도 있었고 사실은 기업파괴법이 맞겠죠. 노조법 개정안을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했는데 그간에 이 기업파괴법,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더 센 상법 1차 개정안 의결안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미 의결이 돼서 확정된 1차 개정안 이외에 상법 2차 개정안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리죠. 이게 이제 의결이 됐는데 2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이미 입법이 돼버렸습니다. 완료가 돼버렸어요. 집중투표제 문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된 분리선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 골자인데 어제 이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된 이후에 몰고 올 상황, 이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오죽하면 이름을 더 센 상법이라고 했겠어요. 네. 앞서 통과돼서 법제화된 상법도 센데 네.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에 쉬운 표현에 답이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되면요. 대기업의 그 오너 일가의 의결권이 현저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가 넘는 의결권이 있는데 그중에 한 37, 8%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됩니까? 그러면 국제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아, 투기 자본에. 아니 그러니까 예전 헤지펀드가 예전에 헤지펀드니 뭐 네. M&A를 하려는 공격적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네. 이 경영상의 온갖 어려움이 이제 노출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데 이런저런 그 국제 투기 자본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집중 투표제로 이제 그러면서 노조도 이제 여기에 1인 1표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에는 아주 그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투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이사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사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네가 뭔데 오너면 오너지 이런 꼴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위원들을 또 늘렸잖아요. 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부의 입김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신속한 의사 경영 결단. 경영은 저도 학부 때 전공을 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디시전 메이킹인 거예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못 내려요. 기업이. 그런 사이에 우물쭈물하면 누가 덮칩니까? 경쟁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전자, TSMC라는 가뜩이나 엄청난 라이벌이 다 추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산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쪼갠다? 웬만한 기업들 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잖아요. 네네.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다 이제 이사가 돼서 의결권을 행사할 겁니다. 한마디로 노란봉투법이 레프트 훅이라면 이건 피니시 블로에 가까워요. 권투로 말하자면 이거 맞으면 이제 KO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통과해서 법을 만들었고 이 국무회의 사인도 했잖아요, 이재명이. 네네. 그러면 시행돼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 법 통과에 앞서서 벌써 해놓은 얘기예요. 예. 일단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시행해 보고 진짜 죽게 생겼으면 그때 수술을 해도 해줄게.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이 더 센 상법 개정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들의 이 공격을 완전히 열어준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파업, 태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열어준 게 노란봉투법이라면 이것은 국제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서 정말 그 좌하단에는 시진핑 얼굴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심히 저 개인적 의견이지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1차 상법 개정안도 물론이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이 국제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 막 들어와서 특정 기업, 대기업들을 목표로 사냥을 해서 그것을 야금야금 챙겨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 해외 투기 자본에 먹잇감이 되면서 넘어간다면 결국 이 자체를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재명과 이 민주당은 이런 게 그러면 우리 기업을 막 넘겨주는 거, 대기업을 넘겨주는 때 이게 바로 매국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넘겨준다는 표현까지는 좀 극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헤지펀드나 국제투기자본은 무슨 목표가 있냐면 예. 꼭 그 회사를 빼앗아 가지고 경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프잖아요. 경영까지 하려면 그냥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와서 뭐 의결권을 막 행사해서 자기들 뜻대로 투자 결정도 하고 해서 예.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주가를 띄워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팔아치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 기업이야 죽든 살든 이 국제 투기 자본들은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챙기면 돼. 그 돈만 챙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국제 투기 자본이다. 지금 이런 것이 이 더센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으로 쪼개서 이런 그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액주주들 중요하죠 물론 이분들. 근데 그런 소액주주들이 모아서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사회가 일사불란한 어떤 의미에서 신속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해외로 공장을 옮기자, 인수합병을 하고 어떻게 통폐합을 하자, 구조조정을 하자,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지금 마스가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마스가 하겠다고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을 합병한다는 것도요. 벌써부터 파업한다잖아요. 예. 노동자들이 누구 마음대로 니들이 합병을 해. 아니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길을 터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스가 하기 위해서 경영 결단을 내려서 두 개로 있는 그 조선 그 기업을 합쳐서 힘을 키우겠다는 거 이거 반대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장벽이 사라져 가지고 미포조선소나 이쪽에 노동자들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 몇 명이 모여서도 원청인 그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 일가 정기선 그 부회장 보고 야 뭐 당신 우리랑 협상합시다. 우리 파업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뒤에 시행된다는 것은 그냥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하자면 하는 거예요. 철도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다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일부에 뭐 이제 국내 법사위 현황부터 해서 중국 전승절의 의미 그리고 우원식의 참여, 미국의 감시, 그리고 중앙선관위 문제까지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구독, 좋아요. 한국의 GM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상황 잠깐 살펴볼게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 본사가 지금 한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더군다나 더 센 상법까지 통과되면서 바로 미국 본사가 제너럴 GM 본사가 소형 전기차 사업 이제 하지 않는다. 그간엔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 사업을 중단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지난달에 이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이 한국 GM 최고 경영자가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부평공장 매각과 관련해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GM 철수 가능성까지 지금
이미 언론에 제기가 됐어요.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업 생리 차원에서도 지금 제너럴 모터스가 장사가 잘 되는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뜩이나 군산 공장도 철수를 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부평인데 예. 그러면은 기업하기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떠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애플에 대해서도 팍스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쿡 회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자꾸만 네 이름대로 쿡 요리만 하지 말고 빨리 저기 애플 철수나 시켜 미국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까지 다운시켰잖아요. 안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한국에서 정부 치고 있고 더 우리가 철수해버리면 노동자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마침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나온 거예요. 노란봉투법, 기업퇴장법. 아 가란 말이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기업퇴장법이라고 외국계 기업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장 폐쇄하고 부평 공장에서 시위하고 그럼 엄청난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작업을 못하면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회사가 다 배상 책임져야 돼요. 네네. 근로자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이 기업이 그 손해 당하고 나서 철수하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지금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연구소 사업까지 야심차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너럴 모터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의 말 그대로 제너럴, 여러분들 제너럴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적인 표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스탠다드 오일 기억나시나요? 미국에서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기업들은요 무시무시한 기업들이에요. 스탠다드 오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US 스틸. 그러니까 US 스틸을 끝까지 살리잖아요. 트럼프도.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제임스 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이익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미국계 한국인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지금 무슨 친민주당 쪽 평론가들이 분석가들이 나와서 이래요. 이건 미국에도 있는 법입니다. 이건 선진국에도 있는 법. 정말 저는요. 제발 좀 내용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선진국 법은요. 이런 유사한 성격의 노동법이죠. 노동법 상조법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서 뭐냐. 그 작업장을 폐쇄하고 집회 시위를 안 해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셨죠? 공원에서 다 집회 시위합니다. 공장에 문 닫아놓고 문 걸어놓고 집기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집회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미국은요 만약에 회사 가동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어디 다른 장소 가서 하더라도 회사가 막대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법입니까?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왜 미국에도 있는 법을 통과를 안 시킵니까? 왜 유럽에도 있는 법?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한장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뭐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지 않습니까? 배추도사는 나오면 합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니까 제너럴 모터스 그럼 우리 갈게. 알았어. 그동안 정말 부평에서 김치찌개 먹고 좋아했는데 가라니까. 이렇게 가라고 법까지 만드니까 우린 갈게. 아듀. 잘 있어. 기술연구소 만들어서 그래도 한국에 좀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가라는 거지. 여러분들요. 대선 공약이 뭡니까? 코스피 5천입니다. 코스피 5천은 고사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센상법 이렇게 하면 코웃음 칩니다. 코스피 5천이 아니고요. 코웃음 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관되어 있는데 이재명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었죠. 근데 이재명이 이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 실제는 기업 파괴법인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용자 측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의결이 돼서 곧 시행이 바로 됐는데 기업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럴 일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제가 그럴 일이 없다 그랬지 그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도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이 답변 어려운 건 대답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 어려운 게 비판을 받더라도 다 대답하잖아요. 제가 미국 대통령 잘하고 한국 대통령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은요. 누가 보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할 때 대통령인 거예요.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어려운 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모시고 주요 정치 사회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